이 평안북도 구성시에 핵시설이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의 퍼센테이지까지 전부 다 언급한 것을 두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 자체가 이제 정동현 통일부 장관은 그냥 있는 자료, 이미 알려진 자료를 본인이 언급한 거에 불과하지 기밀 유출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CSIS라는 논문에서 공개 자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작 빅터 차 우리 뭐죠 이분이 CSIS 한국 석자. 그렇죠 석자죠. 되게 CSIS 한국 석자가 그런 보고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반박하는 글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CSIS인데 여기서는 구성의 핵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정동영 장관의 트위터를 재인용했어요. X를 재인용하면서 지금 바로 수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인데 일단 보수 진영의 우리 국민의힘 김의원 대변인 얘기 먼저 좀 듣고 네.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떤 뭐 국방연구소의 어떤 소장의 혹은 뭐 연구원의 발언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의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인 건데 이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은 지금 말을 하는 내용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참모들하고 먼저 내용 협의를 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게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정부가 갖고 온 파장이 한미동맹이 이렇게 체결이 된 수립이 된 이후로 최초로 이 정보 공유를 그냥 끊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여러 가지 이제 파병 문제라든지 재배치 문제로 좀 이제 미국하고의 의견 조율이 좀 필요했고 갈등이다고 여겨질 만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지만 그때도 정보를 끊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첫 번째 문제이고 그 내용도 보면은 영변 그리고 강선 구성의 우라늄 농축 시설인데 심지어 이게 60%도 아니고 이란이 지금 IAEA에서 밝힌 걸로는 440kg이 60% 정도 농축이라 그랬는데 네. 그거 가지고도 B2 폭격기를 내려가지고 미국이 그거를 파괴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90% 농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북한 기술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왜냐하면 90%면요 당장 핵탄두로 쓸 수 있는 그런 농축률이에요. 이건 그냥 핵무기가 된 거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거를 그냥 통일부 장관이 그냥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다? 네, 제가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라면 지금 당장 그 핵시설을 옮기거나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미국의 정찰 위성이 볼 수 없도록끔 할 것 같다. 그러니 이 파장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파장이 이제 갈수록 커지고 또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사퇴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어떤 논문에서 봤다, 뭐 어떤 연구원이 얘기를 했다, 총장이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근거를 이제 제출을 해주시는데 이제 진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근거로 제출을 했던 기관의 이 그러니까요. 석좌가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정동영 장관이야말로 정말 이제 본인의 거취를 좀 결단을 내리셔야 그래야지 가장 중요한 이 군사 기밀 정보가 그래도 다시 한국에 공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이계인 총장이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동영 장관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그 의도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 이제 농축 우라늄의 퍼센테이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핵시설이 구성에 있다라는 거 언급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이 구성이란 특정 지역을 아마 얘기한 부분과 90%라는 것도 문제를 삼는 처음에 이제 구성이라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문제가 됐다라는 건데 저도 그런 줄 알고 어제까지 방송에서 장관이 저렇게 대북과 관련된 지적 허영을 마구 뽐내느라고 저렇게 지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실체적 진실을 쫓기 위해서 기사를 찾아봤어요. 네. 국회 회의록도 다 찾아봤거든요. 구성시 용덕동은 2003년부터 계속 얘기해왔어요. 정말 송구합니다. 네. 이 보수 진영에서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2003년 7월 달에 뉴욕타임즈에서 구성시 용덕동에서 이 고폭 실험, 고성능 폭약 실험, 핵시설을 포함한 고성능 폭약 실험이 70회 동안 있었다라는 게 보도가 됐고 그때 당시에 이 CIA가 우리나라 측에 관련된 정보를 줬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 난리가 났던 그
쟁점의 주요한 원인이 뭐였냐면 아니 김대중 정부 때 98년부터 햇볕 정책으로 돈 줬는데 이미 고폭 실험이랑 핵실험 시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도 돈을 줬느냐. 그래서 막 국회에서 논쟁이 오갔었고 심지어 고영구 국정원장이 당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용덕동에서 고폭 실험이 있었다는 것을 맞다라고 공론화까지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구성을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은 약간 소모적이에요. 실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좀 과거의 자료를 보고 여야가 좀 공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물론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죠. 미국에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구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는 상호 간의 약조일 수는 있어요. 네, 그걸 우리가 어겼을 수는 있습니다. 뭐 양국 간의 어떤 신뢰 차원에서 그런 걸 지적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구성 그리고 용덕동에 대해서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그게 보고서나 국회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미 거기서 핵시설이 있다는 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약간 논점을 좀 정확히 하고 공방을 했으면 좋겠다. 농축률에 대한 건 어때요? 농축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90%라는 거 저도 이번에 좀 처음 들은 얘기라서. 그때는 이제 핵실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던 거고 농축률의 퍼센테이지는 그쪽에서도 제가 찾아봤을 때 파악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특이했던 것은 통일부 장관이 그 이란의 농축률과 비교를 하면서 북한의 어떤 고농축 그 90%에 이르는 고농축 우라늄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한다면 사실 그 할 말은 없을 거예요, 정동장.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고폭 실험이 있다라는 것을 그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에서 얘기했는데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 김덕기 위원장이 뭘 문제 삼았냐면 고폭 실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성이라는 지역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고폭 실험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가지고 이건 국정원법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우라늄 농축률에 대해서 지적을 문제 삼으면 그건 정동원 장관 할 말 없을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 성치훈 대변인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대통령은 지금 정동영 장관을 되게 옹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잘못 알고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야당이 너무 과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침소봉대라고 보는 거죠. 말한 대로 이미 이 북한 관련 저도 뭐 사회학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북한 관련 공부는 제가 했던 분야는 아닙니다만 북한 관련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구성시는 이미 사실상 기정사실화돼 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기정사실화돼 있던 곳을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건 안 돼라고 막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사실 이거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꼬투리가 잡힌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또 미국에 할 얘기가 있죠. 아니 지난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가 나왔고 그때 충분히 양해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때 그 익스큐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러느냐. 지금 미국은 작년 인사청문회 할 때랑 지금이랑 또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이 됐든 뭐든 미국은 계속해서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뭐 관세 방위비 분담금 등등 압박을 하고 싶어하고 그거에 대한 협상 카드로 이거 뭔가 문제를 삼고 싶은데 근데 한국의 야당이 와 또 침소봉도 해주네 오케이 하고 딱 한다 우리한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한국의 야당이면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왔을 때 한국한테 막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한테 아니 그때 익스큐즈 했던 건데 왜 정보 공개 안 해주냐, 정보 공유를 안 해주냐,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줘도 모자랄 망정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마치 한미 관계가 파탄난 것처럼 파탄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건 너무 과하다는 거고요. 글쎄요, 뭐 지금 그래서 뭐 이 보고서에 이게 뭐가 언급됐는 이 팩트 체크는 저는 약간 본질에서 좀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맞아요. 왜냐면은 그래서 그 뭐 빅터 차가 얘기하고 한 게 거기에 또 그래서 거기에 그 빅터 차가 말한 연구소에 그 보고서에 뭐 구성 얘기는 딱 안 돼 있지만 무슨 그 혼선되어 있던 명칭을 좀 정리하는 듯한 발언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있어요. 뭐 용덕동 고폭 실험 시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정리하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구성시를 뜻한다고도 하기도 어렵고 구성시라고 이걸 그대로 구성시라고 해석하는 것도 과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언급이 아예 없다고 하는 것도 너무 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애매모호한 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면 다 떠나서 좋아요. 이런 뭐 구성시 논란이나 뭐 고농축에 대한 함유율 논란 다 떠나서 일단 지금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한미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존하는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 해결하기 위한 당연히 통일부 라인이나 외교부 라인이 다 가동하고 있죠. 미국과 대화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 대화하죠. 근데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떤 통일부 장관에 대한 두둔의 메시지를 내버리면 대통령의 메시지잖아요. 당연히 대통령은 힘을 실어줘야죠. 어차피 그 실무 협상에서는 외교부가 됐든 통일부가 됐든 미국 당사자들과 이제 협상을 할 텐데 대통령이 그래 너네 대통령도 너네 장관 질타했잖아. 너네 잘못한 거라며라고 하면은 우리 협상 카드에서 우리가 밀리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말씀을 차라리 안 하시고 해결책이 나왔을 때 그걸 대통령의 메시지로 내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안 하시고는 우리 대통령이 참 힘든 겁니다. 말하는 게 힘들다. 네. 그리고 특히나 야당의 공격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트위터는 대통령으로서는 참을 수 없다. 트위터는 언급을 하셔야 돼요. 하실 수밖에 없고 그거는 자꾸 막 대통령한테 자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중을 못 시켜요. 대통령께서는 활발하게 SNS 정치 트럼프도 못 막잖아요. 트럼프 X 정치하고 하는 거 아무도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거를 다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망개칠랍니다라는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너무 많은 발언을 하면 거기서 또 꼬투리가 잡힐 수도 있고 위험성이 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 우리 지금 내가 유명한 통일부 장관이 너무 과도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걸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전에 아무래도 그 정동영 대선 후보의 대변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죠.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은데 네. 눈치라고 해도 건조한 팩트만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례에서 그 고폭 실험장이 있었던 고폭 실험이 있다라는 것은 2급 국가정보 네. 기밀이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정동영 장관은 사실 국회에서 그렇게 의원과의 질의와 답변으로서 답변해서는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구성이라는 것은 그럴 수 있어도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농축률, 농축도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국회에서 질문을 하면 의원님 그것은 기밀 사안이라서 이 국회가 끝나고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가 관행이었는데 그걸 함부로 막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외통위의 이 좀 모습들을 보면 되게 고압적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의원들한테 내가 국회에 대해 되게 잘하고 있고 당신은 모른다는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신뢰 위에서 제공받던 정보를 이제 신뢰가 조금 이렇게 흠결이 나니까 제공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약간 기싸움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도 제공하던 정보 그냥 끊어버리죠 라는 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리적 이점을 통해서 휴민트와 시긴트로 취합받은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양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고도의 정찰 자산으로 취합받아가지고 저희가 제공받는 양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저께 보도를 보니까 이제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도 할 거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누가 아쉬워요? 기싸움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누가 아쉬워? 그럴 필요는 좀 없다고 봐요. 정확하게 2급 정보 혹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만약에 공개를 했다면 그것은 제재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과한 제재라면 이것은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보니까 또 고폭 실험장과 농축 시설이 좀 다르다고 해요. 이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있죠. 합니다. 그렇죠.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영덕동에 고폭 실험장이 있다는 것이 2003년 우리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실인데 그렇지만은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은 정 장관 발언 이전에는 한미 정부가 인정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인정한 적 없다. 보고서나 민간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서 언론에 나왔는데. 나온 적은 있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인정한 적은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 빅터차 석자가 얘기한 CSIS가 영덕동 고폭 시험장과 구분되는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쓴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이 고폭 시험장과 그러니까 고폭 시험장은 말 그대로 이제 이걸 폭파하는 시험장을 맞아요. 얘기하는 거고 핵실험장도 또 있고 농축 시설은 또 이제 옆에 있든지 근처에 있든지 하겠지만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민간에서 나온 보고서라든지 추측성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석 보고서나 이런 데서는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정부의 장관이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금 미국 쪽에서 그렇게 문제를 좀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아까 저는
그 우리 아까 이기인 총장 얘기 아니 우리 성치현 대변인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 가지고 이란 전쟁 이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안 도와주냐? 너희는 뭐 하냐? 너희가 피해자라면서 왜 너희는 뭘 안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찌 보면 꼬투리를 잡혔다라는 부분도 누적된 거다. 네, 저는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의 발언뿐만 아니라 어떠한 누적되어 왔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번에 좀 이걸로 인해서 이게 표출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그런 오해가 있으면 오해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얘기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언급은 없으신 것 같아서 정동영 장관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없어서 어떠실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공식적인 입장이 있나요? 공식적이라기보단 저희는 이제 논평으로 이제 많이 냈죠. 빨리 경질을 네. 해라 이건데 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그에 상응하는 미국이 네. 우리한테 정보 공유를 안 해? 괘씸하네. 우리도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내리겠다. 이게 지금요 미국이 볼 때는 야 얘네들 참 비슷하네 어느 나라랑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디냐? 이란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하는 짓이랑 똑같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걸 이렇게 맞대응할 일인가? 네. 그리고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도 이거는 기밀인데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라고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런 내용의 발언을 다시 한번 그것도 장관의 자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미국 측에다가 이상한 어떤 보고서를 막 들이대면서 한국에다가 국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나름의 알아보는 고심하는 그럴 시간에 미국 측에다가 따로 소환을 보내서 어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기밀이 아닌 걸로 알았다. 뭐 시정하겠다. 이렇게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만 보냈어도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과 협상할 때는 늘 미국이 갑이에요. 패권국가 슈퍼 패권국가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늘 약간 관세 협상도 그렇고 늘 약간 좀 뒤처지는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이 이란과 비교할 건 아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미국과 협상할 때 그래도 몇 가지 카드를 갖고 늘 임했고 관세 협상 때도 조선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갖고 협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래도 우리는 좀 유수의 국가가 됐는데 그걸 이란과 비교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 한미 관계를 자꾸 국힘은 약간 기우제 드리는 것 같아요. 한미 관계 흔들려라, 나 파탄 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기우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 굳건합니다. 저희가 뭐 영순이라는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정보 공유가 재개되는 그 시간을 빨리 당기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정동영 장관의 왜 뭔 말 하다가 이게 나왔는지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북한 이야기를 한 게 구성 이야기를 한 게 북한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내용의 전체 취지만 보면 디테일을 볼 게 아니라 전체 방향을 보면 보수 진영에서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 진영이 계속 우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과 대화만 하려고 한다. 굴욕 외교한다. 북한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다. 근데 통일부 장관님 입에서 북한 위험하다. 지금 구성도 있고 거기도 농축도 상당히 돼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상당히 위험성을 인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위기의식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통일부 장관의 인식이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북한과 무조건 퍼주고 막 대화만 우선시하고 굴욕 이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것도 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한미 관계가 파탄나기를 마치 야당이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여러 가지 징후에서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사실 불안해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면서 뭐 야간에 이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발사대 6대가 전량 반출이 이런 게 나면서 큰일 났다 우리 사드 없어 지금 이랬는데 미군에서 정정하잖아요. 우리 한 대도 안 나갔는데 탄두만 나갔어. 그럼 이런 정보도 지금 정부가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 시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드 발사대 6기가 다 네. 나갔다라고 하는 건 아마 우리 그때 예전에 한 네. 3, 4주 전에 있었던 기사였어요. 근데 지금 한 달이나 지나서 미군이 해명할 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마땅히 그런 기사가 나왔다면 바로 다음날 아니야 발사대 한 대도 안 나갔어라고 정정을 네. 딱 했어야 되는데 이 정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많이 국민들은 불안하다는 거죠. 야당은 기우제를 지내는 게 네. 아닙니다. 사드 관련돼서 우리가 그걸 미군이 해야지 우리가 먼저 안 나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때 그런데 그렇게 막 불안했나요? 막 불안감을 부추겼던 건 아닌가요?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맞아요. 그거는 아니 핵 농축 90%까지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사드 6대 핵농축 발사기 90% 말하면서 불안하다고 발사대는 안 얘기한 갔다는 거예요. 얘기를 왜 못해? 네. 아니 근데 뭐 일단 뭐 이런 한미 관계가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걸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 장동희 대표가 미국을 다녀오셨으니까요.
앞으로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저도 여야에 뭐 외교의 여야가 없습니다. 다 열심히 뛰어야죠. 바라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저는 이 말은 조금 그 전작권 전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브런슨 사령관이 이 말 뜻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해석을 못 하겠어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역량 확보가 우선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상원 청문회에 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갔어요. 네. 미국으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 발언이 나온 건데 예전도 아니죠. 한 열흘 정도 전이었나요? 미국 그 상원 의원 4명이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대만, 일본 다음에 한국을 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안규백 국방장관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또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먼저 꺼내십니다. 그렇죠. 그랬고 그때 상원 의원들의 이 반응은 그거는 준비가 다 되고 안보나 여러 가지 이런 전략 자산 같은 것들이 한국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논의를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이제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를 하겠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편의주의다. 그러면은 이 진영에서 이 진보 진영에서 바라던 이 전작권 환수라고 하는 이것을 임기 내에 내가 이거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정치적 예. 편의주의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작권 환수가 가능한 조건, 네. 그 상원 의원들이 걱정했던 그 포인트는 아직 조건이 한국이 갖춰졌다는 그런 증명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 그 상원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그 논조에 그대로 주한미군 사령관도 같은 뜻의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를 쉽게 그렇게 그냥 정치적 편의에 따라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 이번 정부 안에 추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저희는 역량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 지금 뭐 아직도 역량을 못 갖췄으면은 진짜 그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장군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거 저 능력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고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한미군 사령관은 역량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미국은 계속 주장하고 싶죠. 그것과 관련돼서 왜냐면은 지금 한국만의 독자적 역량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작권이 환수된다고 해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미군과의 공조 속에서 미국과의 그 한미 동맹에 굳건한 그 강화된 그 동맹 아래에서 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뭔가 전작권 환수하면 미군 떠난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안보를 하는 거다, 그런 사실과 전혀 다른 거를 막 호도하면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실어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수년 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객관적으로 전작권 환수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국방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뭐 지금 그 좀 공개된 정보를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정치적 자존심을 지금 이렇게 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그 건조하게 이 전작권 환수를 통한 빠져나간 미국의 어떤 주둔 무기 내지는 주둔 전력에 네. 대한 그 공백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얼마나 채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늠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고고도 무인 정찰기라든지 미사일 방어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우리나라 돈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메꾸는 건 국방비가 증가한다라는 거고 국방비가 증가하면 국방비만 증가하느냐? 그럼 다른 예산은 복지나 그렇죠. 빼올 수밖에. 네, 그 다른 예산에서 좀 체계를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게 국방력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어떤 예산 체계나 이런 것들 다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여러 보고서에서도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라고 정치와 무관한 어떤 연구소 내지는 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자존심을 부리는 건 좋아요. 저도 우리나라만의 그 자주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치국가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조금 균형 있게 고려했으면 좋겠다. 자존심만 부리는 거 아니고 우리 쪽도 미군 없이 안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마치 전작권을 전환하고 우리가 독자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군도 전작권이 우리 쪽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무기를 다 빼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들이 한반도에 왜 사드 들이고 왜 그랬겠습니까? 뭐 다 그 한반도에서 자기들 무기를 둠으로써 한국의 이런 안보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이런 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견제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그리고 우리도 나가라고 할 리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작권 이거를
미군 무기 다 빠져나간다. 천문학 우리도 불가능하다고 압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국무총리 형은 그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시위하시고 그랬어요? 그건 국무총리 형이잖아요. 아무런 공직이 없는 분이에요. 아, 이해가 안 돼요 그분. 아니 국무총리의 형인데 왜 그렇게 막 이렇게 저 대사관 앞에 가서 철수하라. 이렇게 뭐 집회하시고 이런 시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동생이 형 막을 수 있습니까? 나도 우리 형 못 막는다. 우리 나라면 하던 시위는 멈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어디 공직을 줘버리시면 되는데 차라리. 그럼 또 그거 난리칠 거잖아요. 안 돼, 뭐 안 돼. 바로 그거야. 서승만 씨, 황교익 씨도 봤는데요, 뭘.